개헌에 대한 뻔한 이야기 다 빼버리고요. 네. 두 분께 굉장히 단순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가능하겠습니까? 전 안 된다고 봐요. 김현우 의원님. 안 되죠. 이유는 설명해 주셔야지.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고 그다음에 그 호남의 기반을 바른당하고 자유당하고 등치할 수가 없죠. 아무리 뭐 국민의당이 어찌한다 하더라도 호남 민심을 읽을 줄은 알 거예요. 그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리나 아니면은 장관에 대한 뭐 나눠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지 않을까요? 연립정부? 연립정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리를 놓고 자리를 놓고 이제 제각각의 계산을 할 테니까 몸집을 좀 불려서 이제 그 뭐 개헌이란 매개로 우리 계속 한다, 개헌한다. 일종의 협상용 네, 카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세력으로서 유의미하게 이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저는 보고 있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얻을 게 없잖아요. 우선 첫째, 그렇게 해서 정권을 먹느냐?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럼 그렇게 해서 저 새 정권이 등장했을 때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데 더 좋은 조건이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괜히 색깔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뉘어서 있는 게 낫지 그냥 완주해서.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의 자기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표를 더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바로 연이어서 있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지금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탄핵 과정에서 스탠스가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한번 폭락했던 것에 거의 유사할 정도의 굉장히 악수죠. 차라리 연립정부 같은 걸 생각을 한다면 안철수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건 없겠느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 안 하죠. 전 아니라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끝까지 어떤 감정이 쌓이게 되면요. 권력을 잡은 쪽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비통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거든요. 좋은 정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유의미한 득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내 얘기하던 게 이번 대선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부 구성 과정과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문모닝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현재는 사실상 야야 승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야 승부가 될 때 비문 내지는 반문 후보, 반문 지지층까지를 본인이 최대한 결국은 본선까지 뛰는 후보는 그러니까 후보 중에서는 자기가 2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심지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물론이고 다른 뭐 자유당이나 바른정당과의 연대 자체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대선을 마지막까지 뛴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승리한 새로 출범한 정권과의 가령 연대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국민의당이라는 세력의 완주한 대통령 후보로서 그래도 일정한 명분과 일정한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일정한 지지율을 최종적으로 보여준 것이 가장 낫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예요. 독립 세력으로서의 어떤 지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난 뒤에 오히려 그때 대선은 그 끝난 이후의 현실을 놓고 새 정부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일정한 협력에 있어서도 그렇게 완주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또 결국은 그때 가면 그런 상황이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지난 총선 때 안철수의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새누리당 표를 포함해서 중도 보수적인 표를 내가 가져가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데 황교안이 이제 사퇴를 한 마당에 홍준표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보수 후보의 대세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을 잡지 않을까요? 보수 쪽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인 나를 좀 밀어주면 내가 문재인 잡을 수 있다. 이런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철수의 컨셉이요? 네. 근데 뭐 한여름밤의 꿈이죠. 방심하지 마시고요. 변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요. 네. 그럼요.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안철수 이렇게 현장 투표를 하게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하면 손 대표 측이 조직 동원을 하고 특정 정당에서 손 대표를 밀어주고 정계 개편을 해서 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부 없이 주민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가서 네. 투표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네. 뒷말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여론조사 지지율을 믿는 것 같고 손학규 쪽은 손학규대로 비장의 카드가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 룰은 지금 손 대표 쪽이 저 강하게 밀어붙인 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천정배 의원이 빠지고 박주선 의원이 들어갔는데 뭐 선거라는 건 결국 끝까지 가봐야 되고 또 출마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주관적인 신념 내진 희망과 또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신념을 설파하는 것이긴 하지만 박주선 의원 주변에서도 박주선 부의장 주변에서도 실제 까면은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이번 룰이 상당히 작동하는 거 아닌가. 저게 이제 이번에 선거인단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을 통해서 국민 경선이지만 등록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명부를 확정하고 걸러가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선거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해가는 유권자 명부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없는 굉장히 희한한 그렇죠. 거잖아요. 좀 약간 황당한 거잖아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온라인 활동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정모를 했는데 참석자와 회비를 미리 받지 않고요. 몇 월 며칠 날 하니까 와 그러면 번개. 이거 굉장히 그 불안불안하죠. 주최하는 사람 불안하거든요. 많이 올지 적게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회비 입금도 하시고 번호 순을 매겨가지고 그분들을 입장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고는 예약 문화에도 걸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여론조사 20%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황당한 거잖아요. 뭐 미리 누가 예측하기도 그렇고 검증하기도 그렇고 그날까지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동원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센 쪽이 그래서 이거는 거예요. 동원력이 네. 실제 투표장에 그렇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동원력이 누가 있느냐인데. 해본 사람이 알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뭘 누구다라고 얘기를 딱 하기는 굉장히 이게 조금 민감한 변수가 좀 문제이기 있겠네요. 때문에 제가 말하긴 그런데. 이거 재밌네요. 안철수 씨 당했네. 동원력이 지금 생각하는 결과대로 나오지는 저는 않을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팬 서비스 한번 하시죠. 또 내기 내기입니까? 또 해요? 불확실성을 좀 걷어주셔야 돼요. 오늘이 선거 당일이에요. 후보자 리스트에 최종 남아있을 사람을 가감없이 한번 현 상태에서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어떤 당에 누가 후보로 돼서 대선 당일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면 예측 좀 해달라는 거죠. 재미예요. 그래야지 재미죠. 뭐 이렇게 신중하십니까? 그러니까 각 당의 후보가 마지막에 누가 될 것이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 그건 뭐 비교적 예측하기가 용이하죠. 자, 우리 김현우 의원부터 한번. 저는 뭐 문재인, 예. 홍준표, 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보죠. 그렇게 네. 4명 남는다? 네. 우리 단장님은? 이건 삐처리예요? 뭐예요? 그냥 삐처리 해드릴게요. 불편하시면은. 중립 지키려고 하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놓고 친문 활동하시는 분은 상관없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는 그렇죠. 네. 뭐 세상이 뭐 뒤집어지는 상황이 없지 않는 변수가 한은. 특별히. 그리고 경남도지사가 누군지가 예. 또 이제 관전 포인트죠. 그렇게 3명에다가 떨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오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3명에다가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을 저는 바른정당 후보로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1년짜리 1년 1개월. 1년짜리지만 경남하고 경기도지사를 한번 뺏어오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총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방선거랑 다 한꺼번에 같이. 그래서 싹 쓸어버려야죠. 이 정도 됐으면은 저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20년은 집권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적폐청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구 집권은 안 돼요. 나중에 또 비리 문제로 또 이게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재밌었고요. 단신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오늘 방송 바로 직전에 고도 채널 틀어놨는데요. 뜬금없이 지금 방송하시는 김현우 의원이 이렇게 딱 하고 나오세요. 몇 년 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대선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청문회 때 나왔던 질문과 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나왔죠? 뭐 남재준 국정원장이 뭐 사상 문제 같은 거 그런 네. 거라고 보는데 네. 이 사람 무서워요. 종북 작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 박근혜 후보의 안보 특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안보 자문 했던 분이고요. 예전에 2007년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 서울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이 남재준 원장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4년 4월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요. 남재준 원장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국민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골 탈퇴해야 한다. 국정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판결문에 보면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까지를
특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4월 15일 저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을까. 왜냐하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본인으로서는 수모고 수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그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간첩 조작 사건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그 4월 15일과 4월 16일이다. 그거에 한 복판에 있었던 남재준 원장이 종북을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은 이분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난독 불가합니다, 이거는. 네.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현희 의원님이 설명을 길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표현을 굉장히 점잖게 해주셨는데 선거 때 보면 점잖게 얘기해야지. 그 쌍디글 니을 이응 그거죠. 아니 그거 아니고 좀 맛이 살짝 하여간 조금 이상해지는 분들이 꼭 몇 명씩 있어요. 살포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집에 있다가 왜 나오냐고요, 지금.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선거 때마다 꼭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네. 이분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첩보라고 그러죠. 이제 국정원 출신들이 저한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셨는데 국정원 출신, 그러니까 육사 출신의 국정원 출신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에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구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남재준 원장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결심을 했다. 나라를 구해. 여기 자체가 혹시 저 이후에 그 자기 재임 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어떤 법적인 소추의 대상이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안 된 부분이 국정원과의 연관성 있는 대목, 특히 세월호 사건의 개선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실은 누구라고 얘기를 딱 하긴 그렇지만 선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나왔지?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 굉장히 생뚱맞은 경우죠. 그렇죠. 굉장히 생뚱맞은 경우. 그래서 제가 무슨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찜찜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갑툭튀를 하게 되면 주목을 받잖아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왜냐면 이분이 그 야인으로 있을 때 퇴직하고요. 야인으로 있을 때 그 나라 사랑 특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하고 많이 다녔어요. 다녔나요? 그다음에 5.16에 대해서도 그렇고 4.19 대해서 그렇고 5.18에 대해서 그 사상이 불순한 사람이죠. 5.18은 우리가 늘 얘기하던 북한의 소행에 따른 뭐 이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5.16은 혁명이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예. 단신이라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남재준은 나오면 세월호 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쌍디귿 니을 이응처럼 보여요. 자, 마지막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지금 영입되신 분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합류하신 분들도 있고요. 규모가 초메모드급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웬만한 구성원 다 싹쓸이 가는 느낌? 그게 그러니까 좋게 바라보면 대세론 후보가 좀 안정적으로 가서 인수위도 없는데 뭔가 좀 안정감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 충분히 이해됐죠. 근데 나머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이 너무 불공정해지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오히려 반대로 당내 인사들만큼이라도 3자의 입장에서 중립을 좀 지켜주면 오히려 굉장히 쉬울 텐데 자꾸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 뭐 김현희 의원님 캠프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니까 먼저 말씀 좀 해보시죠.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본부장급에 활동하는 분들이 보면 전직 의원들이죠.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강기정 상황실장, 노영민 조직본부장, 오영식, 뭐 백원우, 한병두 의원 다 이게 전직 의원이고 전략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도 전직이고 이미경 뭐 선대위원장 등 그렇게 돼 있고 총무본부장도 김용록 전 의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경우는 송영길 총괄본부장 정도고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이 이제 여성본부장으로 지금 최근에 합류를 하신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상대 쪽에서 얘기하는 특보단으로 임명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문화예술, 농축, 수산, 과학기술, 환경노동 이런 분야는 정책에 대한 활동들이 더 주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안보 교육 뭐 이런 것도 대부분 그런 건데 전남 도당위원장과 그다음에 충북 도당위원장을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도당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위원이 아니거든요. 이 두 분 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뭐 도당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까지도 캠프에 합류해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근데 하겠다는데 또 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러기에도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직전까지 예를 들면 원내 대변인 했던 그 기동민 의원도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제 안희정 캠프에 네, 합류했고. 있고 박영선 의원도 굉장히 비중 있고 중량감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소위 김종인 전 의원을 지지했거나 함께 뜻을 했던 분들이 이제 안희정 캠프로 많이 합류가 된 거죠. 현역 의원 합류는 거의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초기에 경선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 경선 룰을 논의할 때 논의가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각 캠프에 의원 참여를 금지하는 걸로 룰을 정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때 논의를 했었는데 완전히 금지하자니 야 이거 이제 그야말로 아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을 다 빼고 하면 그럼 누가 가서 하지? 그럼 전직들만 하나? 그리고 다 그냥 후보 입장에서 일을 하긴 되게 깝깝해지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거론됐던 게 그러면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3인에서 5인으로 묶자. 그런 논의도 해봤어요. 일단 고민들을 하셨구나. 많이 근데 하죠. 그것도 왜냐면 바로 이 줄세우기 논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결국 하다가 야 이것도 애매하다. 이게 당의 당 대표 선거 때는 그렇게 이제 가급적 줄 세우지 말자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상황이 상황이어서 지금은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선을 본선같이 치러내고 준비를 해서 이제 그때는 탄핵이 막 딱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속도가 빨리 간다고 할 경우에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뛰게 하고 의원들이 결합할 부분은 최대한 결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해서 논의를 한참 한 끝에 아예 그 소위 금지 규정 자체를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자면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는 있어요. 다만 가졌던 암묵적인 규정이랄까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면 현재의 당직자들은 그러니까 무슨 뭐 사무총장이든 뭐 정책위 의장이든 대변인 뭐 대변이든 특보들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보 단장 제가 지금 어느 캠프에 가긴 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그렇지만 특보 단장 지금 저희 특보단에서도 원래부터 오히려 의도적으로 각 캠프에 있는 분들을 한두 분씩 포함시켜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당직자들의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자 이렇게 했던 거여서 이 부분은 의원들 본인이 일단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캠프에도 다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지지의 차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또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선거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뭐 문재인계, 안희정계, 이재명계 이렇게 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중요한 건 경선이 끝난 후에 이제 당선된 후보가 나머지 다른 경쟁 후보들의 캠프를 얼마나 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어요. 그게 이제 대선 기획단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부터 한 짧으면 2주에서 3주 사이에 사실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선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팎에서 또는 모든 후보들이 이제 또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하면서 뭔가 당이 좀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당 중심의 선대위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한편으로는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긴 후보 캠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캠프 그리고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중립적인 부분까지 싹 이렇게 기계적인 탕평은 아니겠지만은 어우러져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선 지지하는 대로 각자 뛰어야죠. 도리 없죠. 비교적 그래도 지금 현재의 당 레이스가
과거에 비하면 막 이런저런 뭐 TV 토론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긴장은 있으나 더 큰 눈으로 보면 사실은 뭐 충분히 당내 경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전당대 후보 경선 과정에서 폭행이 난무하고 그랬었어요. 체육관에서. 최소한 공당, 더군다나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공당의 경선은 이 정도 치열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치열한 아니다가 것도 아니라 아니다. 비교적 우리가 뭐 아름다운 경선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합리적 경선은 가고 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자, 두 분과 함께한 정치 이야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무런 시대는 이미 지나왔어요. 다음 주에 방송할 때 또 무슨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시간 좀 가져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방송하는 시간이 아깝고 또 그 다음 방송이 기다려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헌에 대한 뻔한 이야기 다 빼버리고요. 네. 두 분께 굉장히 단순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가능하겠습니까? 전 안 된다고 봐요. 김현 의원님. 안 되죠. 이유는 설명해 주셔야지.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고 그다음에 그 호남의 기반을 바른당하고 자유당하고 등치할 수가 없죠. 아무리 뭐 국민의당이 어찌한다 하더라도 호남 민심을 읽을 줄은 알 거예요. 그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리나 아니면은 장관에 대한 뭐 나눠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지 않을까요? 연립정부. 연립정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리를 놓고 자리를 놓고 이제 제각각의 계산을 할 테니까 몸집을 좀 불려서 지지율을 최종적으로 보여준 것이 가장 낫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예요. 세력으로서의 독립 세력으로서의 어떤 지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난 뒤에 오히려 그때 대해서는 그 끝난 이후의 현실을 놓고 새 정부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일정한 협력에 있어서도 그렇게 완주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또 결국은 그때 가면 그런 상황이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지난 총선 때 안철수의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새누리당 표를 포함해서 중도 보수적인 표를 내가 가져가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데 황교안이 이제 사퇴를 한 마당에 홍준표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보수 후보의 대세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을 잡지 않을까요? 보수 쪽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인 나를 좀 밀어주면 내가 문재인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철수의 컨셉이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뭐 개헌이란 매개로 우리 계속 한다, 개헌한다. 일종의 협상용 네, 카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세력으로서 유의미하게 이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저는 보고 있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얻을 게 없잖아요. 우선 첫째, 그렇게 해서 정권을 먹느냐?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럼 그렇게 해서 새 정권이 등장했을 때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데 더 좋은 조건이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괜히 색깔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뉘어서 있는 게 낫지 그냥 완주해서.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의 자기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표를 더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바로 연이어서 있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지금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반문 지지층까지를 본인이 최대한 결국은 본선까지 뛰는 후보는 그러니까 후보 중에서는 자기가 2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심지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물론이고 다른 뭐 자유당이나 바른정당과의 연대 자체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대선을 마지막까지 뛴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승리한 새로 출범한 정권과의 가령 연대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국민의당이라는 세력의 완주한 대통령 후보로서 그래도 일정한 명분과 일정한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일정한 진핵 과정에서 스탠스가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한번 폭락했던 것에 거의 유사할 정도의 굉장히 악수죠. 차라리 연립정부 같은 걸 생각을 한다면 안철수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건 없겠느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 안 하죠. 전 아니라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끝까지 어떤 감정이 사이게 되면요 권력을 잡은 쪽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비통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거든요. 좋은 정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유의미한 득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얘기하던 게 이번 대선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부 구성 과정과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문모닝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현재는 사실상 야야 승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야 승부가 될 때 비문 내지는 반문